서울의 마지막 심장이라 불리는 성북동의 언덕길.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철루와 숨막히는 아파트 숲에서 벗어나 오래된 역사를 품은 고택들이 숨쉬고 있는 곳. 그 중에서도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한옥. 은양제 인샹차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다.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곳은 젊은 조경 건축가 이서진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성역은 탐욕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오늘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보입니다. 이서진 씨, 대한건설이라는 거대 건설사의 법무팀장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은양제를 포함한 이 일대 부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VVIP 프리미엄 주상복합 단지 개발 부지로 지정된 상태였다. 주변의 모든 집들은 이미 헐값에 팔려나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서진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 집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제 할머니와 제 부모님의 역사가 담긴 곳이에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서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굳건하게 맞섰지만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싸움은 그녀에게 깊은 피로와 무력감만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두려운 것은 집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시오지나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마루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맞았다. 할머니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개발사의 끊임없는 압박과 협박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괜찮아. 할머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서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굉음과 함께 천박한 욕설이 들려왔다. 대한건설의 회장 윤성태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대문에 붉은 페인트로 험악한 낙서를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할멈, 오늘까지 안 나오면 불 싸질러 버릴 줄 알아. 그 고함 소리에 할머니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할머니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쥔 채 힘없이 그녀의 품으로 쓰러졌다. 구급차가 위태롭게 좁은 골목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진은 차가워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응급실 앞에서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환자분께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수억 원의 거금이었다. 그리고 설사 돈을 구한다 해도 할머니가 이 지옥 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술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 돈을 내주지.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편 값비싼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눈동자,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 재계의 폭군, TK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번 개발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자 대한건설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투자자였다. 당신이 왜 여기? 윤성태 회장의 방식은 너무 시끄럽고 비효율적이라서 말이야. 나는 좀 더 깨끗한 거래를 선호하거든.
강태준은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상황, 할머니의 병, 그리고 그녀의 절박함까지. 그는 서진의 앞에 멈춰 서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네 할머니의 수술비 내가 내주겠다.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최고의 병실에서 치료받게 해주지. 그리고 앞으로 네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땅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땅은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거고.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게는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거슬리는 족속들을 정리하기 위해 1년간 내 아내 역할을 해줄 여자가 필요해. 서류상의 아내, 완벽한 쇼윈도 부부 말이다.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이 남자와 혐오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쳤군요. 미친 건 내 상황이지. 강태준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그의 차가운 눈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선택해. 네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다가 할머니가 죽는 걸 지켜보든가. 아니면 나와 1년간의 계약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을 얻든가. 그는 마지막 제안을 덧붙였다. 결혼 선물로 내 가족을 괴롭힌 윤성태 회장과 대한건설을 내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그녀의 영혼과 존엄성을 담보로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는 것.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현명한 선택이야.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과장을 VIP 병실로 불러. 내 장모님이 될 분이 위독하시다. 그는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서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악맥에 자신을 팔아넘겼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비록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강태준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이 움직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명의가 휴가를 반납하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은향제의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용역 깡패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할머니는 TK그룹 소유의 VIP 병동.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1인실로 옮겨져 최고의 의료 케어를 받기 시작했다. 서진이 평생을 모아도 감당할 수 없었을 천문학적인 병원비는 강태준의 비서가 조용히 처리했다. 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한 남자의 막강한 권력이 꺼져가던 할머니의 생명을 어떻게 되살리는지를,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저당 잡히는지를. 할머니의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 윤 비서가 병실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는 사랑이나 신뢰 같은 인간적인 단어 대신 차가운 법률 용어와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계약 기간 만 1년. 쌍방 합의에 연장 가능. 을 이서진의 의무 모든 공식 석상에 갑 강태준의 아내로서 동행하며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품위를 유지할 것, 갑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갑의 허락 없이는 개인적인 활동을 금할 것, 갑 강태준의 의무 의례 조모 할머니에 대한 모든 의료 지원 및 신변 보호를 책임질 것, 계약 기간 동안 을에게 최상의 의식주를 제공할 것, 계약 만료 시 위자료로 현금 50억 원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지급할 것,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완벽한 인신매매 계약서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폭군에게 팔려온 이름 없는 노예였다.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안정을 되찾자마자 서진은 자신의 새로운 집으로 가야만 했다. 강태준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이제는 TK그룹의 소유가 된 은양제의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함께 모든 감정을 그곳에 묻어두고 차에 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초고층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현대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텅 비어있는 왕의 무덤과도 같았다. 사모님, 제가 이 댁의 집사입니다. 나이든 여집사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회장님의 공간은 동쪽 윙, 사모님의 공간은 서쪽 윙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사모님의 자유입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블랙카드를 건넸다. 한도 없는 카드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입하십시오. 그것이 이 황금 감옥의 규칙이었다. 그녀에게는 무한한 물질적 풍요가 주어졌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영혼과 자유는 박탈당했다. 그들만의 어색하고 살얼음판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침 식탁에서 날씨 이야기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각자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고 서진 역시 그를 그림자처럼 대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다른 여자들처럼 카드를 받자마자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거나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에 기웃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진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건축과 조경에 관한 책들만 읽었고 먼지가 쌓여있던 작은 온실에서 죽어가던 식물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세상을 돈과 권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강태준에게는 낯선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그는 공식 행사에 입고 갈 드레스를 그녀의 방에 보내놓았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였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감격하며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나타난 그녀는 드레스가 아닌 자신이 가져온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식사 시간에 말을 걸었다. 아니요, 아름다운 옷이더군요.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제 옷을 입는 것이 더 편해서요.
내가 사준 옷을 입는 것도 계약 조건 중 하나라는 걸 잊었나? 계약서에는 공식 석상에서 품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제 사적인 공간에서까지 회장님의 인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을 겪어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첨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그에게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돈으로 사온 이 여자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밤에 몰래 그녀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읽던 책들, 그리고 그녀가 무심코 스케치해놓은 정원 디자인들을 보았다. 그녀의 스케치는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천재적인 재능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스케치에 한참이나 빠져들었다. 며칠 뒤 그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와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응, 할머니. 나 잘 지내. 남편 될 사람,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나는 차가운 강태준에게는 한없이 가시를 세우던 그녀가 할머니와 통화하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서진이라는 여자는 그가 설정해 놓은 세상의 모든 법칙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쳐놓은 황금 감옥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살아남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윤 비서가 다음 주에 있을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VVIP 투자자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두 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자리가 될 겁니다. 권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창가 온실에서 죽어가던 난초에 새 잎이 돋아난 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서진의 옆모습으로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공식 행사가 지겨운 의무가 아닌 흥미로운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 무대 위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서진, 폭군의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팀이 오직 한 사람, 이서진을 위해 동원되었다. 강태준에게 이 파티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아내를 재계에 공식적으로 선보이고 그의 흔들림 없는 지배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 그리고 이서진은 그 무대의 여주인공이었다. 너무 화려한 건 싫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고 우아하게 해주세요. 서진은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말했다. 스타일리스트 팀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되어 결국 그녀의 의견을 따랐다. 그녀는 과시적인 보석 대신 진주 귀고리 하나와 짙은 남색에 몸의 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그녀만의 조용한 저항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두 사람은 파티장으로 향하기 위해 나란히 섰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강태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서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그것을 지워버렸다.
오늘 밤 당신의 역할은 내 옆에서 아름답게 미소 짓는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내가 묻기 전에는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 알겠나? 계약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서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파티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다. 수백 명의 정직의 거물들이 모여 서로의 인맥을 과시하고 보이지 않는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등장한 이서진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사람들은 폭군 강태준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지의 여인에 대해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다.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수줍은 듯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강태준이 연출한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값비싼 마네킹이 된 듯한 기분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사건은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TK그룹의 차세대 역점 사업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의 투자 설명회에서 터졌다. 강태준은 홍콩의 거물, 부동산 투자가인 첸 회장을 비롯한 밤비 VIP 투자자들을 별도의 VIP 룸으로 안내했다. 수십조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첸 회장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VIP 룸 중앙에는 리조트의 거대한 건축 모형이 놓여 있었다. 훌륭하군요, 강 회장. 첸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모형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이 모형의 한 구석, 조경 디자인 부분에 멈췄다. 이 정원은 영혼이 없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의 건축가들은 그저 비싼 나무 몇 그루를 아무렇게나 심어놓았을 뿐. 이 땅이 가진 고유의 생태나 이야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격표를 단 리조트라면 나는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기대합니다. 강 회장, 주차장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는 곤란합니다. 그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TK그룹의 건축가들은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고작 정원 디자인 하나 때문에 좌초될 위기였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병풍처럼 조용히 서 있기만 했던 이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태준이 제지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첸 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수줍은 새색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빛나는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첸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막힘없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자생 식물 군락을 복원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식물들은 인공적인 관리가 없어도 스스로 군락을 이루고 철새들을 불러 모으며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조트 부지에 얽힌 오래된 전설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조경 디자인에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디자인 브리핑이 아니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의 눈앞에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이야기가 있고 철학이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의 비전을 그려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냅킨 위에 즉석에서 스케치를 그려 보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바람의 길과 물의 흐름, 그리고 빛의 움직임까지 계산된 숨막히게 아름다우면서도
완벽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의 모습이 피어났다. VIP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특히 깐깐하기로 소문난 첸 회장의 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첸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은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군. 그런데 왜 이런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거지? 그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강태준을 향해 말했다. 강 회장, 만약 저 아가씨에게 이 프로젝트의 조경 디자인 총괄을 맡긴다면 지금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겠소.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는 자신이 계약의 일부로 사들인 여자가 자신의 제국이 걸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자신의 권위가 침해당했다는 불쾌감,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강렬한 자부심과 감탄. 그는 처음으로 이서진이라는 여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돈으로 산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빛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차갑고 텅 빈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 안에는 어색함과 호기심과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운전하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서진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염견! 강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희미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 조경 프로젝트. 당신에게 맡기지. 실망시키지 마. 그것은 여전히 명령이었지만 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첫 번째 선언이었다. 서진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작은 기회였고 강태준에게는 그의 강철 같은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폭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파격적인 결정에 TK그룹의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 프로젝트 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모인 곳에서 경력도 알려지지 않은 회장님의 젊은 아내에게 프로젝트의 핵심인 조경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실무진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서진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날 열린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밤새 준비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단숨에 부셔버렸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인 스케치를 넘어 토양 분석 데이터, 지역 생태계와의 연관성,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계산한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깊은 통찰력 앞에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백전노장의 건축가들조차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은 회의 내내 가장 뒷자리에서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가 수십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조금의 떨림도 없이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고 그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것이 단순히 한순간의 변덕이나 첸 회장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 안에 잠재된 거대한 가능성을 본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아슬아슬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진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안 패배의 굴욕감에 잠겨있던 악마가 어둠 속에서 다시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한건설의 회장실, 윤성태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보며 분노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TK그룹 창립 50주년 파티에서 강태준과 이서진이 다정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차지하려 했던 땅을 빼앗아간 남자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저항하던 여자가 부부가 되어 자신의 패배를 비웃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는 짓씹듯 중얼거렸다. 강태준과 이서진의 갑작스러운 결혼,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총동원해 두 사람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서진의 할머니가 갑자기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시점과 두 사람의 혼인신고일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계약 결혼, 마침내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윤성태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거래에 기반한 약한 고리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 거래의 핵심에는 이서진의 유일한 약점인 할머니가 있었다. 강태준, 내 놈이 나를 물먹였겠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내 놈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려주지. 그는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이서진을 정신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강태준의 곁을 떠나도록 만들기로 결심했다. 위협의 그림자는 강태준의 철저한 보호 아래 평화로운 요양 생활을 하고 있던 할머니에게 가장 먼저 드리워졌다. 윤성태는 요양원의 신입 간호사를 돈으로 매수했다. 위협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의 병실 창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또 어떤 날은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척하며 할머니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손녀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할머니를 살리려고 악맥의 영혼까지 팔았으니.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동시에 이서진이 총괄하는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윤성태가 손을 쓴 것이었다. 그가 매수한 환경단체가 갑자기 리조트 부지가 멸종 위기종에 서식지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가 사주한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이 윤성태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절망에 빠뜨린 것은 할머니의 변화였다.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진아, 정말 괜찮은 개냐 네가? 혹시 할미 때문에? 아니야. 할머니, 나 정말 행복해. 태준 씨, 나한테 정말 잘해줘. 서진은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옥처럼 타들어갔다. 강태준과의 계약이 할머니를 구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위험 속으로 할머니를 밀어 넣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할머니의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강태준과 처음 만났던 병원 복도에서 찍힌 듯한 흐릿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악마의 보호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서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윤성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 할머니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하는 강태준을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기다렸다. 프로젝트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던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안 자고 뭘 하는 거지? 할 얘기가 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메모와 사진을 건넸다. 그것을 본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윤성태, 그자가 보낸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어요. 당신의 거래는, 당신의 보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 다시 위협받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자신을 향한 공격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여자와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가족을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울고 있는 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의 단단한 품 안에 그녀를 가두었다. 그것은 계약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게 지옥의 악마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군. 그가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공동의 적이 드리운 위협의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의 끈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성태 회장을 향한 강태준의 분노는 조용한 광기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회의 눈치를 보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윤성태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정보팀은 국가정보원 버금가는 조직으로 변모했고 그의 지시 한마디에 대한민국 상위 1%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흥신소들이 벌집처럼 움직였다. 가저나의 펜트하우스의 원룸에서 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윤성태의 사진을 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모든 것을 세금 탈루, 뇌물, 숨겨둔 여자, 감추고 싶은 과거, 먼지 한 톨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털어봐. 그 인간이 숨쉬는 공기까지도 내 감시 아래에 둬. 그것은 전면전 선포였다. 서진은 그 모습을 마치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적을 향해 포효하는 흑표범을 보는 듯한 기분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편이었다. 강태준의 방역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 며칠 만에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 프로젝트를 방해하던 환경단체의 비리가 터져 나왔고 시위를 주동하던 지역 주민 대표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윤성태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정면 대결 대신 훨씬 더 비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방역했다. 그의 목표는 TK그룹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 이서진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이서진을 보호하면 할수록 그녀가 더 큰 스캔들에 휘말려 결국 강태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도록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서진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서진은 프로젝트의 영감을 얻기 위해 경호원 한 명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북촌의 한 갤러리를 찾았다. 강태준과의 계약 이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그녀가 갤러리 안의 작품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우연을 가장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저명한 건축 평론가라고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엘리시안 베이 프로젝트의 조경을 맡으신 이서진 건축가님 아니십니까? 얼마 전 잡지에서 당신의 스케치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정중하고 지적인 태도에 서진은 잠시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워 잠시 그와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순수한 의도의 대화였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갤러리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밴 안에서 고성능 망원 렌즈를 통해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윤성태가 고용한 파파라치였다. 다음 날 강태준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윤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익명의 연예 정보 사이트에 막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가 떠 있었다. 단독 TK그룹, 강태준 회장, 신혼 아내, 유명 건축 평론가와 은밀한 미로의 재벌가, 며느리의 위험한 외출.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대화를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속에서 서진은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은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아이전 윤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음 보고를 이었다. 이 기사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윤성태 회장 측에서 이 사진들을 이용해 더 큰 스캔들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서진 사모님께서 과거 가난했던 시절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식의 거짓 루머와 엮어서 사모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눈에서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이런 스캔들에 대해 분노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서진을 비난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었다. 그것이 폭군 강태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5분 주지.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저 기사를 삭제해 해당 언론사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광고를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준비시켜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와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내 내 앞으로 데려와 살아서 걸어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의 표출이었다. 윤 비서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라졌다. 그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보고 있던 서진은 자신의 기사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왜곡이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태준이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는 분명 계약 위반이라며 자신을 비난하고 경멸할 것이다. 어쩌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강태준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봤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신문을 빼앗아 구겨버렸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내 싸움이야. 당신을 끌어들인 내 잘못이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투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위로였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보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 그의 커다란 손이 닿는 순간 서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의외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서툴지만 강력한 의지였다. 그날 오후 스캔들은 터지기도 전에 완벽하게 진압되었다. 해당 언론사는 정식으로 사과 기사를 올리고 자진 폐업했으며 사진을 찍었던 파파라치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윤성태의 공격은 오히려 강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든 강태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금의 강태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진은 직감했다. 이 여자가 바로 강태준을 지금의 폭군으로 만든 과거의 상처라는 것을. 그녀는 액자를 어루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당신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궁금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인간적인 관심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철저한 보복 조치 이후 윤성태는 잠시 수면 아래로 몸을 숨겼다. 이서진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오히려 강태준의 분노와 보호 본능을 자극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교활한 그는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 치명적인 비수를 갈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적의 그림자가 잠시 멈춘 사이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서진은 엘리시안 베이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계약 조항을 들이밀지 않았고 그녀가 할머니와 자유롭게 통화하고 외출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힘을 움직이는 무자비한 폭군. 그러면서도 서투르게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남자. 할머니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의 눈에 스치는 희미한 따뜻함. 그녀는 도저히 그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 호기심은 결국 그녀를 금단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늦은 밤
태준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그녀는 그의 개인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곳은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그의 개인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지난번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지금의 강태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그의 곁에 서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자. 서진은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낯익은 얼굴, 어디서 봤을까? 잠시 후 그녀는 숨을 헛들이켰다. 그녀는 TK그룹의 경쟁사 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몇 년 전 해외 유력 가문과 결혼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아라였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했던 세기의 커플. 하지만 그들은 파혼했고 그 이유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서진의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가장 아래 칸, 굳게 잠겨있는 작은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머리핀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었다. 그녀의 손재주는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와 유아라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말린 프리지어 꽃다발, 그리고 낡은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유아라가 쓴 편지였다. 태준 씨에게 당신을 사랑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을 배신해서 더 미안해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세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멋대로 만지라고 했지. 서진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귀가한 강태준이 지옥의 수문장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사적인 공간,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 상자에서 손 떼,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서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절규하고 있는 상처받은 짐승을 보았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남자를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강태준의 분노가 순간 길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분노 너머에 있는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갑옷에 다시 한번 균열이 생겼다. 그는 무너지듯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지독한 고통과 피로에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조각난 파편처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전의 이야기였다. 당시 TK그룹과 윤성태의 대한건설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신도시 개발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모두가 TK그룹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입찰 직전 TK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금 계획이 통째로 대한건설 측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TK그룹은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는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내부 스파이를 찾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더욱 끔찍했다.
스파이는 바로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약혼녀 유아라였다. 윤성태는 부도 위기에 몰린 유아라의 아버지를 협박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강태준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신뢰는 약점이고 사랑은 거래일 뿐이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족속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렇게 지금의 TK그룹을 만들었어. 그것이 폭군 강태준이 탄생한 이유였다. 그는 사랑과 신뢰라는 감정을 스스로 거세하고 오직 힘과 돈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을 지켜왔던 것이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제국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홀로 울고 있던 한 남자의 상처를 자신의 온 마음으로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세상에서 유일한 공범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 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윤성태에 대한 조사에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왔다. 워룸. 서진은 윤성태의 비자금 흐름도를 보던 중 무언가 깨달은 듯 입을 열었다. 이상해요. 7년 전 유아라 씨를 이용해 TK그룹의 정보를 빼냈을 때의 방식과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는 항상 가장 믿는 사람을 이용해 뒤통수를 치고 자신은 뒤에 숨어 모든 이익을 챙기죠. 어쩌면 지금도 그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가 그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지적에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그들은 윤성태의 외부 조력자들만 쫓고 있었지. 그의 가장 깊숙한 내부를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과거의 망령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승리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서진이 발견한 과거의 파편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강태준과 그의 팀은 윤성태의 외부 조력자들을 추적하는 대신 그의 가장 깊숙한 내부, 그가 가장 신뢰하는 그림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유아라의 사례처럼 윤성태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배신의 칼을 숨겨두는 인간이었으니까 TK그룹의 워룸은 1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요새가 되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윤성태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박 이사. 대한건설의 재무담당 이사로 20년 넘게 윤성태의 곁을 지켜온 충신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고 늘 겸손했으며 윤성태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들을 추적하자 윤성태의 모든 검은 돈이 바로 그의 손을 통해 세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바로 윤성태의 유아라이자 제국의 비밀 금고직이었다. 이자를 무너뜨리면 윤성태의 돈줄과 약점을 모두 손에 쥘 수 있어.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박 이세에게 접근해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성태 역시 늙은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강태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자신의 심장부를 향해 칼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윤성태의 마지막 방역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부와 인맥을 동원한 거대하고도 무자비한 금융 공격이었다. 공격은 증권가의 악성 루머로 시작되었다. TK그룹의 차세대 주력 사업인 반도체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보고서가 익명으로 유포되었다. 동시에 TK그룹이 해외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 현지 정부의 비리 문제로 좌초될 위기라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결정타는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TK그룹의 기술개발본부장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태준 회장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해왔다고 폭로한 것이다. 그는 윤성태가 몇 년 전부터 돈과 여자 문제로 협박해 관리해온 내부의 스파이였다. 내부 고위 임원의 폭로는 시장의 공포에 불을 질렀다. 투매가 투매를 불렀고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조사에 착수했고 채권단은 TK그룹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부채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순식간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붕괴를 눈앞에서 목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강태준은 다시 예전의 폭군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는 워룸에서 밤을 새우며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소리를 질렀다. 주가 방어, 투자자 설득, 내부 배신자 색출. 그는 마치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외로운 늑대 같았다. 이서진은 그런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금융전쟁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그가 무너짐으로써 자신과 할머니의 안전이 다시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경 건축가로서 가진 자신만의 네트워크와 지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먼저 윤성태가 퍼뜨린 해외 플랜트 사업 좌초 위기 루머의 진원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해당 국가의 최고 건축가 협회에 있는 자신의 옛 스승에게 연락해 현지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 루머는 사실 현지에서 TK그룹과 경쟁하던 한 일본 기업이 퍼뜨린 거짓 정보였고, 그 일본 기업의 배후에는 대한건설, 즉 윤성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즉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국제건축 전문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는 강태준의 워룸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주가 방어 전략 회의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조경학을 공부할 때 침입종 방어 전략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외부에서 강력한 침입종이 나타나 숲 전체를 위협할 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그 침입종과 정면으로 싸우는 겁니다. 대신 숲의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들을 중심으로 방어 군락을 형성하고 영양분을 집중시켜서 침입종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녀는 TK그룹의 복잡한 주가, 그래프와 계열사 지배구조를 가리켰다. 지금 윤성태 회장은 TK그룹 전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모든 전선에서 방어하는 대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 가장 건강한 나무 몇 개를 선택해서 모든 자금을 집중시켜 방어벽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시장에 TK그룹의 심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녀의 발상은 금융 전문가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워룸에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 공유했고, 그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이름뿐인 것이 되었다. 그들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등을 맡기는 완벽한 동반자이자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방역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국제건축 전문지에 실린 서진의 제보 기사는 윤성태의 루머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동시에 강태준은 서진의 아이디어대로 비주력 계열사 몇 개를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모든 자금을 동원해 핵심 계열사의 주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TK그룹은 간신히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간신히 배의 균형을 잡았을 뿐 배는 이미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워룸을 나서는 두 사람.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고마웠어. 당신이 없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가 처음으로 드러낸 진심이었다.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잖아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그는 아주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다. 강태준과 이서진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TK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윤성태가 던진 거짓의 그물은 모두 걷혔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는 더 크고 어두운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다. 잠시 찾아온 평화 속에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이서진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워룸에 나란히 앉아 다음 전략을 논의하는 전우였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는 동료였으며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유일한 위로자였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어붙었던 자신의 심장이 한 여자로 인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윤성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듬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윤성태는 금융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의 자금줄이었던 박 이사가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자 극심한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법적인 싸움으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태준이 가진 단 하나의 약점.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하는 아버지의 명예와 TK그룹의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비열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윤성태로부터 비밀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주 앉았다.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보지. 윤성태가 경멸이 가득한 미소로 입을 열었다. 무슨 용건인지나 말하시죠. 좋다. 윤성태는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게 뭔지 한번 보거라. 강태준은 무심하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교통사고의 현장 감식 보고서 4본이 들어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공식적으로 그 사고는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달랐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3사람뿐이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윤성태, 나 아비는 영웅이 아니야. 윤성태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는 범죄자다. 진실을 은폐하고 아내의 죄를 뒤집어 쓴 비겁자지. 진실은 이러했다. 그날 밤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였다. 가벼운 와인을 마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아버지는 아내의 명예와 그녀가 음주운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정신을 잃은 아내를 조수석으로 옮기고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자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당시 강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한 남자가 목격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돈에 매수되어 지난 20년간 윤성태의 개가 되어 살아왔다. 내가 이 보고서와 증인을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윤성태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TK그룹의 창업 신화는 거짓이 되고 존경받는 경영인이었던 네 아비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겠지. TK그룹의 도덕적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거다. 사람들은 너를 더 이상 비운의 영웅이 아닌 범죄자의 아들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것은 강태준의 영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원하는 게 뭐지? 강태준이 짓씹듯 물었다. 간단하다. 윤성태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TK그룹의 경영권에서 손 떼고 네가 가진 모든 지분을 내게 넘겨. 그리고 네 여자와 함께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렇게만 한다면 내 부모님의 비밀은 나와 함께 무덤까지 가져가 주지. 그것은 강태준에게 내려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버지의 명예와 그가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와의 미래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준은 지독한 고뇌에 휩싸였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부모님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생을 배신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윤성태 같은 악맥에 모든 것을 내주고 굴복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고뇌를 눈치챈 서진이 조용히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부모님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강태준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그는 서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의 무게와 윤성태의 잔인한 협박을 그는 그녀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항복하라고 말해주기를. 그래서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작은 위안이라도 얻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다. 당신의 아버님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님 또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은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울렸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을 자랑스럽게 지켜나가야 할 위대한 사랑의 유산이에요. 진짜 수치는 진실을 덮고 윤성태 같은 악마의 협박에 굴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평화는 가짜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을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윤 비서를 통해 TK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윤성태의 협박에 응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20년간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기 전 그는 서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언제나 함께 있을게요. 그녀의 미소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TK그룹 본사 1층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밤처럼 쏟아졌고 생방송을 준비하는 방송사 카메라들은 최고의 각도를 잡기 위해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 직전에 선 젊은 황제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두가 강태준이 회계 부정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 가장 앞자리 이서진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기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화제였다. 비운의 황태자 곁을 끝까지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대한건설의 회장실. 윤성태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결국 자신의 부모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터였다. 마침내 기자회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에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켜졌다. 그 빛 속으로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오늘 저는 T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례는 술렁였다. 최근 저와 저희 그룹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지난 20년간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아버지의 졸음운전 사고가 아닌 빗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던 어머니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했는지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수치스러운 비밀로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에 대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이야기했다. 저의 아버지는 위대한 경영인이셨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남편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명예란 세간의 평가나 이름값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재벌 총수의 추악한 비리 폭로를 기대했던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진솔한 고백에 압도당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는 한 남자의 성숙한 자기 고백이었다. 그 순간 윤성태 회장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함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기자회견장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제가 오늘 이 신성한 가족의 기억을 꺼내놓은 이유는 제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 한 파렴치한 인간을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이름은 바로 대한건설의 윤성태 회장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사퇴 발표문 대신 윤성태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띄워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그리고 TK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이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뒷문이 열렸다. 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윤성태의 비밀 금고지기 박 이사였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지난 20년간 윤성태의 밑에서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윤성태 회장은 7년 전 유아라 양을 이용해 TK그룹의 정보를 빼돌렸고 5년 전에는 강태준 회장님을 직접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서진 사모님과 할머님을 위협하고 그의 증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윤성태의 회장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TV를 부셔버렸다. 그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검찰이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보였다. 그는 단상을 내려와 기자들의 벽을 뚫고 곧장 이서진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고. 이서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혼란스러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등 뒤로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과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이 있었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 윤성태와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대한건설은 파산하여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TK그룹을 향했던 모든 의혹의 화살은 이제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윤성태에게로 향했다. TK그룹은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냈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설적으로 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았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 그의 리더십에 주주들과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지지를 보냈다. 그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TK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폭군이라는 그의 별명은 이제 과거를 딛고 일어선 영웅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과 이서진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바로 그들을 묶어주었던 1년간의 계약 결혼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다가왔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제 이서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의 대상이 아닌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그녀의 희생을 담보로 한 불공정한 거래였다.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진 이상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새로 찾은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서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자신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그에게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래였을 뿐이다. 이제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이상 자신이 그의 곁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닌 책임감과 죄책감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약 마지막 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식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강태준은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서진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배울서 1년이 됐군.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1년 전 그녀가 서명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와 새로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이혼 합의서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에 명시했던 위자료, 강남의 아파트 등기 서류와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처럼 건조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서진은 눈앞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결국 끝이구나. 그에게 자신은 결국 돈으로 계산되는 계약 상대였을 뿐이구나.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이 남자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펜끝이 서명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명하지 마. 강태준의 터져 나올 듯한 목소리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과 깊은 고통이 가득했다. 제발 서명하지 마.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을 붙잡을 방법을 몰라서.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야. 당신 없는 삶은 내겐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제야 서진은 그의 차가운 행동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바보. 그녀의 입에서 원망 섞인 말이 터져 나왔다. 나는 당신이 나를 책임감 때문에 붙잡아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내줘야 한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어리석었던 오해에 한참이나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있던 낡은 혼인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수천억 원의 가치가 담긴 그 종이를 두 사람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과거의 계약은 이제 끝났어. 그는 찢어진 계약서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밤하늘의 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심으로 가득 찬 떨림을 담고 있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넘어 이제는 내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소. 돈이나 계약 때문이 아닌 사랑으로 당신과 그리고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1년 후 봄, 두 사람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할머니와 함께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은향제에서 살고 있었다. 서진이 직접 설계한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마루에는 할머니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TK그룹의 바쁜 CEO였지만 이제 그는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오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정원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지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그들의 기적에 대한 증표였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악마와의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위험한 사랑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